대출 규제의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6억 한도를 설정한 거는 좀 신박하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거죠. 대출 한도를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집값으로 잡는데 이걸 아예 그냥 금액으로 잡았다는 게 조금 신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입주 해야 된다. 뭐 피할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실입주를 기존 주택이 있는 분은 6개월에 팔아야 되고요. 원래는 이제 3년 내에 팔면 되는데 네. 이걸 6개월 내에 팔도록 만들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실입주를 6개월 내에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입주를 강제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출을 받으면 수도권은 이제 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되는 비슷한 영향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지방에는 뭐 영향이 없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잘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정책금융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주택이 좋은 영향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가주택 분 같은 경우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정책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이게 많이 줄었어요. 한 20%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4억이 3억 2천으로 줄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거선호 지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몇천 준다고 해서 강남에 집 안 사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8천을 줄여놓으면 못 삽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가주택이 과연 좋을 거냐? 대부분 요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게 노도강, 그죠? 네. 괜찮아진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중급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2억 이하보다는 12억 조금 넘는 거, 15억까지 넘어가면 이제 6억 대출 받아서 가기 이제 버겁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 뭐 강서, 동대문, 성북, 서대문, 그죠?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지방상급지도 괜찮겠죠. 최상급지는 뭐 영향 없고요. 뭐 본인들도 어차피 민주당에서도 저거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중간을 끊어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진 것 같아요. 마포와 상동을 끊어놓으면 더 이상 번지지를 않잖아요. 예, 집값이 이렇게 안 가니까 그거 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장기적으로 어쨌든 최상급지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무조건 강남 사시라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뭐 급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전화 오는 거 보면 급매는 없답니다. 와. 예, 그냥 그대로 호가 상태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이번 정책이 나온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을 눌러놓고 그죠? 돈을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고요. 돈을 풀면 어쨌든 이게 자산시장으로 갈 건데 부동산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는 거는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5,000포인트. 가자. 5,000포인트. 5천. 예, 저도 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좋긴 한데요. 과연 갈까요? 예, 뭐 어쨌든. 벌써 3,100 넘었습니다. 예, 그거는 뭐 뻔뻔지라면 뭐 금방 아시다시피 갈 수 있는 거고요. 예, 계속 잘 가야 되는데 뭐 기업에 도움되는 걸 계속 해야지 잘 갈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정책적으로 기업에 도움되는 건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계속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는 좀 의문인데요. 어쨌든 지방으로 가는 것까지는 그죠?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 가봤자 얼마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죠. 모든 돈이 어저께 이제 저희 선배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뭐 술은 못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내려가셨는데, 네. 예, 그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그 개발 사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지방에 저축이 한 100 정도 들어오면 한 70은 서울로 올라간대요. 뭐 그냥 아예 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의 부동산에 뭐 돈이 가더라도 뭐 크게 안 가니까 그거는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정책 자금을 줄이는 거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아마 이걸 빼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정책 자금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되는 것도 좋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원래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니까요. 예. 서민이 중산층 되면 잘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잘 살게 되는 걸 바라지 않죠. 집 사는 것도 바라지 않고. 일단 집을 사야지 잘 살게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가 사실 민주당에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 자금을 줄인다는 거는 아마 그런 목적이 좀 있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제 무주택자로 남으면서 내가 주는 거를 받고 살아라. 예,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요. 배급. 예, 장기적으로 보면 배급일 수도 있고요. 전세 임대차는 원래 싫어하는데 네. 예, 계속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어차피 빠르게 월세로 그죠? 네. 저희도 이야기 계속 해왔지만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근데 실거주 강화한 거는 제가 볼 때 실수라고 봐요. 왜요? 당연히 지금 전월세가 굉장히 심각해질 건데 저걸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 즉
여전히 부동산은 잘 모른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주머니 속에 주머니 속에 있다. 뭐가 있다. 파리 많이. 대책부터 그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던 거 그냥 계속 돌려가지고 막는 거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재명 정부도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노무현 문재인 씨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씨보다 똑똑해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씨는 똑똑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러면 좀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생활형 띠띠띠 좀 말하다 잡혀갈까 싶어 겁이 나. 옷도 파란색으로 입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할 줄 아는 건 사실은 크게 없어요. 예, 자세히 보면 성과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은 아주 심각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씩씩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얼굴이 노래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할 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제 뭐 그냥 국토부 장관이나 나오겠죠. 막을 수 없어요. 예, 막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 그래서 본인 뭐 가지고 있는 패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패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도박을 해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그렇죠. 예, 블러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없죠. 짖는 개가 안 물고 예,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패가 없다고 봐요. 지방은 지금 주거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도 수성구에 있는 분하고 그 투자 상담을 했는데요. 네. 그분이 그런데 대기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방은 지금 이미 전세 같은 거는 제가 부산에 제 제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 전세 같은 거는 상당히 없어졌다. 구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은 일단 전세부터 움직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분 부동산 중에도 좀 좋은 지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부동산도 좋은 것만 좀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은 말씀드렸듯이 노도강은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를 이제 뭐 우리가 보통은 규제 지역을 통해서 대출 규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거주만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은 어쨌든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뭐 LTV를 50%로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예, 그럴 경우 그 지역만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괜찮은데 이렇게 수도권을 광범위하게 대출 규제로 묶어버리면 사실은 서울 외곽이 더 피해를 보지. 그거는 이미 2023년부터 시작됐던 거거든요. 2023년에 조금 오르려고 했을 때 그나마 이제 강남 상구나 이런 데 좀 오르다가 그냥 멈춰버렸고 2024년도에는 마포하고 성동까지는 가고 멈췄고 이번에는 정말 외곽도 조금 가려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만약 이게 계속되고 난 다음에 26년부터 또 다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또 어디부터 오를까요? 또 강남부터 오르겠죠. 네, 상업지역도 있다. 또 강남 오르면서 쭉 가다가 또 정부에서 뭔가 또 규제가 나오면 또 멈추고. 그럼 강남은 계속 10% 정도의 상승을 하는 거고, 그죠? 저 외곽은 1%가 될까 말까 이렇게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태가 그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단 대출 규제로 꽉 묶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남이 집값이 30억씩 막 이렇게 되니까 강남이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안 떨어졌어요. 강남은 그냥 안 떨어지고 마포 성동도 그저 유지를 하다가 근데 노도강은 벌써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 버린 상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광범위하게 하면 서울 외곽과 지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서울 외곽이나 지방들은 어려워질 거고요. 근데 지방도 이제 주거선호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들은 조금 오르는 게 조금씩 뭐 폭을 넓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시장이 가고 좋지 않은 시장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게 대출 규제로 인한 광범위한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아니 노도강 금강구는 오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대출 규제를 두드려 맞았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건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2017년도거든요. 그때는 서초구보다 노원구가 가격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때 기사 엄청 나왔어요. 예. 그래서 막 외곽들이 막 움직이면서 또 움직이고 또 이게 뭔가 규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추면 그다음부터 멈춘 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걸 우리가 갭 메우기라 그러잖아요.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노원구도 이제 강남 오른 만큼 정도는 이제 다시 올랐는데요. 지금은 아예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강남만 오르고 저기는 안 오르고 또 시작하면 또 강남만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된
는 시장으로 되니까요. 이게 완전히 예전하고 다른 시장이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오를 수도 있다. 계속 뭐 영원히 벌어지진 않을 거라 두도강이나 금강구도 나중에 차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 벌어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주같이? 우주의 크기같이?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서울이 올랐는데 그 지방도 나중에 다 따라 같은 상승률로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은 저는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르는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 서울은 왜 오르느냐? 그 가치가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치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데도 꽤 있거든요. 저도 지방 출신이라 가지고 말씀 잘못하면 친구들한테 엄청 욕 들어먹는데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상승률로 오른다는 거는 이제는 생각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차별화된 시장이고 앞으로 이제 주택 수요도 계속 줄잖아요. 어쨌든 그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주는데 지방까지 갈 수 있는 여건도 잘 안 되는데 현재 여전한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지방의 수요는 처음에 누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냐 그러면 수도권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었는데요. 한 번도 지방 자체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막 미분양을 막 사줘야지 움직였거든요. 그게 2017년, 1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14년부터 올랐고요. 그게 이제 지방은 17년, 18년, 19년도에도 울산에 그 송정지구 이런 데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서울에서 버스 대절해서 그죠. 30명이 가가지고 한 명이서 10채씩 막 이렇게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사실은. 지방은 자체 수요로 오른 적은 거의 없더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없겠죠. 제가 아는 친구들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서울에 집 산다고 그러지 지방에 집 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놈이 없어요. 그런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서울에서 사줘야 되는데 과연 그 수요가 지금같이 규제가 많고 겨우 뭐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거는 혜택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지방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방은 불편함을 안 주는 걸로는 오르지가 않고요. 무조건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남들은 세금 매기는데 안 매긴다든지 5년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빌려주는 걸 더 빌려준다든지 근데 정책 자금까지 지금 지방도 같이 묶어버리는 상태에서 지방이 오를까? 저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벌어질 거다. 예, 더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상위 20% 아파트, 하위 20% 아파트 그게 4.7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12 정도 돼요. 3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물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소득이긴 한데요. 그리고 지방도 버는 사람도 꽤 벌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 규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미 그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어디를 정리했겠습니까? 끄트머리 외곽, 지방. 그러니까 서울 외곽이나 지방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똘똘한 서울은 남겨두고 계시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가지고 사줘도 이제 뭐 안타까웠는데 아직까지 정리 못한 분도 꽤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이제 요번에 오르면 또 정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지방 내려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지방이 오르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주거 선호지, 그죠? 우리도 뭐 강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 수성구에 뭐 범어사동이나 만촌삼동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요. 그렇죠. 해운대에 뭐 우동 이런 게 뭐 지금은 별로 좋지도 않지만 어쨌든 좋은 우동도 엄청 떨어졌어요. 우동 좋지 않습니까? 두산 리버드 제니스 제 친구가 한 50평 가지고 있는데 15억이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멋져요. 예, 안 나와요. 예, 대형 평수 많고 최근에 이제 르엘인가 부산에 하나 센텀에 들어가거든요. 네. 위치는 정말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낡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센텀도 그렇고 우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한 2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이제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30평이 얼마 안 되고요. 4, 5, 60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4, 5, 60평, 뭐 100평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좀 빼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지방은. 그래서 잘 되는데 한 곳만 잘 되는 거지, 뭐 여러 곳에 잘 된다는 서울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뭐 상당히 힘들 거다. 그래서
가격 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전국이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노원구하고 서초구 문재인 정부 때의 자료는 이게 KB 시세입니다. 예, KB 시세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노원구가 약간 더 올랐어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정부 또는 그냥 뭐 노원구가 더 본 건 아직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예, 송파구만 드립다 오르는데 뭐 서초구나 강남구도 지금 거의 한 9% 10% 벌써 상반기 때 이미 그죠 올랐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더라도 한 15%는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15% 올랐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는 한 50%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죠. 지금 마포만 하더라도 저희 뭐 임장 가지고 들었지만 한 올해 초에 비해서 한 5억씩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30평대 이제 구축들도 다 20억 넘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근데 들으면서. 예, 강남은 10억 올랐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정말 박앤세일이었어요. 정말. 원베일리가 35억, 36억 이런 가격에 초에 거래됐으니까요. 지금은 받아보고 강 보이면 무조건 60억이에요. 내놓는 가격이. 그러니까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조금 지난 사이에 2배 정도 오르는 정도니까요.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제일 문제가 일단 주택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큰 차이죠. 그죠? 여기 5년 평균이 4만 5천 세대 정도 입주하는데요. 2026년부터 시작하면 8,600세대 정도 입주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 서울시하고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건 내년에도 한 2만 세대 입주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 이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공급으로서 잡는 게 의미가 없어요. 논외죠. 예, 이제 이재명 정부는 매물하고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매물이 이건 서울의 매물입니다. 6만 건 정도였는데요. 지금 한 7만 6천 건 정도인데요. 근접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 시작하기 전에 올 초에 이제 매물이 9만 5천 건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2만 건이 날라갔어요. 일단 이 날라간 매물들이 대부분이 어디 있느냐? 강남 쪽이에요. 삭제됐구나. 예, 그 왜 삭제됐느냐?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정되면서 그죠? 맞습니다. 예, 이제 새끼 매물대로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걷어들이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일단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는 또 수요에 크게 요인을 받는데요. 우리가 2021년도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수요는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갭 투자하는 수요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러 채 사시는 분들, 아까 공시가 1억 같은 거 지방 내려가서 몇 채씩 사고 이러는 분들도 많았고요. 법인도 많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법인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이 집 사는 데는 뭐 취득세도 올리고 그죠, 종부세도 때리고 뭐 이런 거를 했거든요. 지금은 실수요인데요. 실수요보다는 실거주 수요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으면 들어가라. 이것도 사실은 크게 뭐 신경 쓰이는 건 아니에요. 난 들어갈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투자 상담할 때도 보면 내가 집을 지금 만료가 됐는데 팔아야 되겠다. 뭐 팔아야지 뭘 어떻게 움직이니까요. 팔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비워두고 팔아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계주공이라는 이런 아파트 파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실거주 수요니까 이게 임차인이 있으면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있으면 안 팔리거든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뭐 한 1년은 더 남았는데 이러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가격도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 수요가 지금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이미 실거주 수요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든 뭐 다주택자를 막 유주택자는 대출을 안 해준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가 옮기는 분들만 지금 그 수요만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보셔야 되고요. 광해 통일량은 지금 2,000조가 더 늘었어요.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0조가 늘었는데요. 아마 한 5,000조 되지 않을까, 나중에. 그죠? 이렇게 돈 풀기를 막 해제끼면 예, 국가 채무 넣으신 거 보세요. 660조에서 지금 풀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 풀면 국가 채무가 한 1,300조 넘거든요. 드디어 이제 1,000조가 넘어요. 예, 천조고. 예, 문재인 정부
때의 딱 2배. 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 때는 거의 넣은 게 없어요. 국가 채무를. 뭐 잘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국가 채무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500조, 1,700조 막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국가 채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예, 본인 때 그냥 할 거 다 하고 아마 갈 거니까요. 대신에 이제 기준금리 같은 거는 지금 좀 높은 상황이죠. 네. 뭐 이런 게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입주 물량하고 최근에 주택 수요와 통화량 이런 걸 따지고 본다 그러면 집값 잡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뭐가 안 나오거든요. 공급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이 정부가 갖고 있는 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건 좋긴 한데요. 활용해서 하면 한 10년 걸리겠죠. 근데 거기도 다 뭐 민간에서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러는데 지금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걸려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2027년에 28년도에 이제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지나가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 시작하면 택지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 2040년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외곽 지역을 이제 개발하면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는. 인구도.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LH에서 그죠? 임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공실이 한 5만 채 되거든요. 그게 다 어디냐 그러면 외곽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도 외곽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돈이 없는데도 외곽을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돈이 없으니까 외곽을 못 나가거든요. 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서울 내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외곽으로 나가는 순간 교통비 때문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또 그분들은 대부분 일자리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2시간씩 걸리면 대부분 또 새벽에 나가야 되는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쪽방이 왜 아직도 있느냐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고시원 잘 되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곽에 공급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데 지금부터는 택지 개발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아예요? 예,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뭐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뭐 인프라 같은 걸 갖추면서 이제 같이 해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 여건 개선 같은 것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상기 신도시도 저는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외부에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교통 여건이 개선돼 있지는 않거든요. 즉, 철도를 연결시킨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대표적인 도시가 위례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하는데 이미 위례 같은 경우는 세대당 뭐 몇천만 원씩 냈어요. 그 철도 위례 신사선 하는 걸로. 근데 아직도 안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제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동그란 데다가 2040년에 지어놓고 가서 살아라 그러면 누가 살겠어요? 이젠 그거는 분양도 공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실도 뭐 기본주택 한다는 동 뭐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지금 공실이 임대주택부터 먼저 그죠? 좀 채워놓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다 알고 있을 텐데 노무현 네. 정부 때 그런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때 애 폭등 다 알고 있을 건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뭐 반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실용주의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자인 건 맞는데 그 실용주의자가 뭐 똑똑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게 시장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토제 같은 경우도 한두 달만 참았더라면 안정됐을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걸 참지를 못하거든요. 오세훈 시장도 저번에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거든요. 시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끊임없이 오르진 않거든요. 아파트가. 바보가 아닌데 내가 20억 하는 마포 아파트가 30억이 되는데도 따라가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단기적으로. 한 25억까지는 따라갈 수 있겠죠.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뭐 안 가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제 거래를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곡된 시장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이 왜곡된 시장이 불안한 게 뭐냐 그러면 언젠가는 폭발하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폭발한 게 언제냐? 막판에 견디다 못해가 2021년도에 폭발한 거거든요. 패닉바잉. 그때는 20% 올랐어요.
20% 아파트가 올랐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좋은 아파트들은 거의 2배 올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올랐지. 그때 좋은 아파트들이 거의 2배씩 막 올라버렸거든. 그게 언젠가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오른 것도 뭐냐 그러면 그동안 안 올랐던 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투기가 어떤 지금 투기가 어디에 있어요. 다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투기가 있을 수가 없죠. 예. 한 채를 내가 사는 거를 뭐 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걸 어떤 걸 투기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좀 참아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저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거든요. 그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더라도 규제가 시장을 이긴 사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매물과의 전쟁을 계속 할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미 끌났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2035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고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동안 재임을 하시면서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거의 안 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을 동안 공급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 2026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옛날에 했던 거예요.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들은 오세훈 시장 때 다 인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이제 다 입주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때 입주를 안 받았던 거로 인해서 이제 만 세대 이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년. 예, 그럼 10년 가지겠죠. 그래서 2035년까지는 일단 공급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아니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2035년까지는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그나마 기존 매물은 정부의 그 대책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좀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규제를 풀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주택자는 일단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규제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 매물도 이제 사라지거든요. 특히 핵심은 내년 5월 9일까지가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돼 있잖아요. 네. 예, 그거 양도세 중과로 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매물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4만 건 정도 매매 매물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3만 건, 2만 건대로 줄어들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전월세 매물도 이제 줄 거예요. 왜? 실거주를 강하게 요구하니까 뭐 피할 방법은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피할 방법이 뭡니까? 뭐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오늘도 기자분이 전화해가 자꾸 물어봐가지고 내가 안 쓰는 걸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쓸지 네.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대출 규제 그 실거주는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은행에서 어떡할 거예요. 뭐. 그리고 뭐 전세 맞춰가지고 치면 되죠. 갚아버리면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6개월 안에. 그렇죠. 네. 어차피 6개월 안에 있다. 은행도 뭐 그걸 경매로 넘기겠어. 뭐 어떡하겠어. 뭐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어요. 굳이 그것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래할 아파트가 없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규제를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매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품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계속 규제를 해서 뭐 우리가 그 최고 가격제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얼마 이상 팔지 마라 이러면 사람들이 생산을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매물도 사라지죠. 세금 때문에 사라지고 임차인이 있어가 팔지 못하고 뭐 실거주 요구하니까 팔지 못하고 대출 받으면 못 팔고 이제는 진짜 팔 수 있는 매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출발할 수 있냐 이렇게 중개사들끼리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게 출발 가능한 매물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덤벼드는데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계좌도 안 내놓고 막 완전히 중개사들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가 거의 안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팔 수 있는 매물이 몇 개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강남상무는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매물이 몇 개 남아 있겠어요? 한 단지에 한두 개 남아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한 단지에 한두 개 매물이 있으면 한 두세 명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게 호가 차이가 있어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려는 사람은 대출 규제하는데 떨어지겠지 이러고 보고 있는데 매도자는 안 떨어뜨리잖아요. 강남에서 안 절대 아니야. 예, 호가는 절대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안 사는 건데 이것도 뭐 나중에 되면 누가 포기할 건지 사는 사람이 굽히고 들어와야 돼요. 매물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매물이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현장을 돌아다녀 보시면 잘 알거든요. 실제로 지금 또 아마 여러분 강남이라든지 마포 이런 데 가보세요.
매물이 막 널려 있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건가 아니면 매물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찔끔찔끔 전화하는지 지금은 매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전화는 꾸준히 오거든요. 대신에 이제 싼 거 이렇게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지금은 이런 상태죠. 그러다가 한두 달 있으면 계속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이제 사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예, 불안한 거죠. 불장이 아니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매물이 급감하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있잖아요. 어쨌든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니까 집은 더 필요한데 전세 사는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내 건 팔았는데 들어갈 집이 없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사겠죠. 이재명 정부는 끊임없이 이제 매물과의 전쟁을 하겠죠. 어쨌든 정비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죠. 이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새 아파트가 확실하게 되거나 아니면 빠르게 될 수 있는 사업들은 괜찮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민주당에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그 제초안을 두고 있는 걸 보면 그죠. 이거는 투기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은 공공기여 같은 것들을 많이 뺏으려고 덤벼들 거다. 실제로 지금 분당 1차 선도지구 선정됐잖아요. 거기 이제 얼마 전에 그 자료가 나왔는데요. 분당만 해도 8조 8천억을 가져갈 거다. 공공기여로 해서. 그래서 8조 8천억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합 재건축하는 한 3, 4천 세대가 한 1조씩을 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럼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공공기여는 많이 뺄 거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성남시장이 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지금 성남시장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성남시장이 하는 건데 그 뭐 민주당이 또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뭐 민주당이 집권해 있는 데인데 지자체인데 거기를 뭐 못하게 막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가긴 가는데 공공기여는 이제 더 뺏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더 뺏는다는 거는 뭐냐?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사업성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진행이 또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중에 원래 재개발 재건축은 빠르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일기 신도시의 일정은 내년이 2주거든요. 내년 2주 해야 돼요. 무슨 지금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게 말이 안 되죠. 일정대로? 내년 2주하고 내후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주택지도 없는데 네. 그냥 뭐 본인들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분당이. 그건 아니죠. 예, 우리가 압구정동이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하고 만약 오세훈 서울시장도 바뀌고 이러면 또 뭐 온갖 규제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압구정동이 떨어질 거냐? 안 떨어진다고요. 그죠? 떨어지는 않지만 진행은 빨리 안 될 거라는 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조금 진행이 된데, 그죠? 그리고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제초안이 일단 네, 재건축은 제초안이. 무조건 한 번은 제가 볼 때 거둘 것 같아요. 안 거두고 이걸 그냥 제초안을 거둬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들 논리도 있잖아요. 이건 여야 합의해가지고 낮췄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걸 한 번은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좀 돈도 없는데 지금 또 기본소득 해야 되는데 그 제초안을 할 거고요. 그럼 이게 사업성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게 재건축 같은 경우 제초안이 네. 지방도 굉장히 심각해요. 대전에 제가 어떤 지구인데 보니까 제초안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 2억 7,300이 나왔어요. 세대당. 대전인데요? 대전인데요. 무슨 그 1, 2, 3차 지구를 합쳐가지고 한 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린 거예요. 사업이. 조합 설립하고 뭐 한 17년 뭐 이렇게 걸려가 된 거 있잖아요. 뭐 제초안이 2억 7,300 나와 있어요. 세다. 세죠. 그럼 뭐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입주권을 안 사는 거예요. 분양권은 뭐 덤벼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입주권은 정말 그냥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고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강북 쪽도 괜찮아질 수 있고요. 뭐 강남은 진행이 안 될 거예요. 뭐 계속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죠? 요구사항 많고 또 오세훈 시장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요구사항 자체가.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압구정동 이런 데는 뭐 제가 볼 때 안 할 거예요. 뭐 소셜 믹스 해가지고 같이 섞어라 뭐 이런 말 하면 뭐 끔찍하죠. 그러니까 안 갈 건데 저 강북 쪽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데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다 받아 그냥 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못 하니까 본인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갈 수 있으니까요. 네. 단지별로 뭐 이런 걸 그리고 또 구청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목동은 굉장히 잘 갈 거라고 봐요. 양천구청장이 거의 목숨 걸고 하거든요.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거의 평당 1억까지.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이제 그 문화일보 같이 하는 채널이 있는데요. 유튜브요? 예, 유튜브 나가가지고 찍었을 때만 해도 그 30평이 20억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의 평당 1억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 한 5억 올랐는데 거기 한 10억 오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목동은 정말 좋아요. 목동을 무시하는 강남 분들도 많긴 한데요. 그래도 서쪽에서 하나는 살아남잖아요. 서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살아요. 사람 알다시피 인천은 다 서쪽이잖아요. 인천에 안 살려고 그래요. 송도는 괜찮긴 한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사느냐 그러면 목동에 다. 서쪽에 한 500만 이상이 살잖아요. 안산, 시흥 이런 거 다 치면 서쪽에도 500만 넘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는 잘 되게잖아요. 그 하나가 어디냐? 제가 볼 때 목동이거든요. 그래서 목동은 저도 예전에 살았지만 너무 애 키우기 좋고요. 완전히 탈바꿈해가지고 5만 세대 신축으로 바뀐다. 너무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청장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죠 개입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서대문구가 개판이에요. 그 구청장하고 맨날 싸우고 지금 아마 2구역, 3구역 이런 데들이 구청장하고 소송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가 우리 뭐 항상 그렇지만 상업 그 상가나 아니면 뭡니까 저 교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나마 잘 마무리했는데 또 뭐 구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구청하고 소송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들은 잘. 성동구 이런 데는 양반 되게 그 구청장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허가권자 구청은 구청이잖아요. 근데 서울시도 좀 관여를 하지만 국토부는 뭐 관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요번에 우리 뭐 1기 신도시 1차 선도지구 지정될 때도 보시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주지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빠른 데들은 저는 뭐 엄청나게 좋을 거다. 예, 싼 가격에 정말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되게 좋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2021년도에 거래가 엄청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2021년도에 51만 채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고요. 2020년도에 제일 많았어요. 76만 채 정도가 거래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에서 2021년도에 거래된 양이 189만 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2022년에서 24년 동안 거래된 양은 98만 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90만 채 이상이 집을 안 산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났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토호제 해제되면서 한 달 동안 거래가 10,000건씩 이렇게 갔잖아요. 서울을 또. 근데 한 달 만에 집을 사는 거는 일단 불가능해요. 우리가 집을 사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뭐 일단 내가 뭘 사야 되는지부터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장 가고, 그 다음 가격 협상하고, 이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달도 되기 전에 계약금 치고 잔금까지 다 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 과정을 다 끝내놓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오고 내가 살 수 있는 여건, 즉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여건을 풀어주니까 그죠. 지방도 그렇고 확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수요들이 지금 90만 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지방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지방 줄은 포션은 전국이 78% 줄었잖아요. 네. 지방이 한 60% 줄었어요. 그나마 지방은 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좀 샀는데 서울은 팍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관망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또 여건이 되면 금방 매수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바닥 밑에 용암이 흐르듯이 예. 구멍 하나만 뻥 뚫리면 그렇죠. 팍 이렇게 나오는 거죠. 70만 채 거래되고 20만 채 거래됐으니까 얼마나 줄고 2022년도에는 거래를 거의 안 했잖아요. 보시면 서울이 4만 건 거래되고 인천 또 5만 건밖에 거래를 안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준 데가 경기도예요. 보시면 이 수요들이 저는 없어지는 건 아니다. 예, 언젠간 나온다. 경기도가 엄청 줄었어요. 거의 100% 줄었단 말이에요. 반토막. 예, 반토막 닦는 거예요. 네. 경기도도 정말 괜찮은 지역들은 빠르게 오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뭐 과천 분위기 좋으면서 의왕, 뭐 안양 이런 데가 좀 좋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대출 규제가 생겨가지고. 자, 질문이 있습니다. 용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용산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어떻게든 물론 이건 오세훈 시장이 집권하는 그런 전제하에. 예, 전제 이야기 드리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예, 용산 아니고는 제가 볼 때 내세울 게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예, 토호제 때문에 너무 심하게 맞으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용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하시면
용산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은 짤 수 있거든요. 그죠? 한 5년 남았잖아요. 어쨌든 서울시장을 하고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대선에 나와야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선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국힘에서 이제 되기도 힘들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정치적 자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용산은 어떻게든 마무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얼개는 짜시고 나갈 거다. 그러면 용산은 굉장히 잘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좀 조금씩 분양을 할 거거든요. 용산이 지금 제일 문제가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디든지 지금은 신축이 없으면 힘을 못 쓰거든요. 반포가 왜 이렇게 뜨느냐? 신축 밭이니까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신축이 들어와야 돼요. 대치동이 왜 이렇게 죽어 있는지 저는 보면 좀 답답한데요. 신축이 없잖아요. 이제 레드펠이 신축이 아니고 그것도 2015년도인가 16년도 입주했으니까 10년 지나간 거죠. 신축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아세아 아파트라고 그것도 이제 분양을 하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그 오피스텔 그 분양할 거예요. 굉장히 비싸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요? 하이엔드 뭐 이런 건가요? 예, 뭐 그 원래 아파트까지 있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하려고 해요. 용산에서 크게 하는 시행사가 있습니다. 그 나인원 한남 그 개발하신 데인데요. 예, 거기가 이제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해요. 예, 그거 굉장히 고가로 분양할 거고요. 그다음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아세아 아파트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 날 용산 임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가 마포를 맞습니다. 역시 예. 오랜만에 돌았더니 재밌더라고요. 임장 프로그램 제일 재밌어요. 네. 점심 드시면서 그죠? 네. 또 엄청나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랬죠. 저 되게 자리를 잘 잡았던 게 밥 먹는데 그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완전 선수더라고요. 예, 완전 맞았어요. 재개발 선수더라고요. 그분이 평택이 어디서 올라오신 분인데? 저희 전라도에서 전라도 그러니까 어딘가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부안에서 네, 군산인가? 군산 맞아요. 군산에서 군산.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열정 가지고 하시니까 예, 잘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칼국수 집을 경매로 받으셨다고요? 공매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15년 정도 해가지고 오토로 돌아가고 있고 재개발도 많이 하셨고 대단하시네. 자식 명의로도 잘 해놓고 그러니까요. 그 스토리 듣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배웠습니다. 네. 진짜. 하여튼 저희 요번엔 그 용산인데 용산 핵심은 용산역에서부터 이천동까지예요. 물론 네. 한남뉴타운까지 가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면 다 더우신데 쓰러지실 거고요. 그래서 용산 어지간한 아파트 다 돌고요. 아세아 아파트는 저는 좀 관심 가지고 청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한 30평대 한 20억 나올 건데요. 주변에 이미 한 1억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 마진이 거의 1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천동에도 최근에 뭐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 많고요. 그 앞쪽은 이제 재건축하거든요. 옛날에는 앞쪽이 저층으로 안 좋게 짓고 뒤쪽을 이제 고층으로 좋게 지었는데 지금은 앞쪽이 이제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다 그냥 앞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동은 최근에 이제 매물도 별로 없고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 국제업무지구 같은 거 최근에 이제 아이파크 그 앞에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인가 그죠? 거기를 이제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사로 선정이 됐죠. 네. 네, 뭐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용산은 좀 조용하긴 한데요. 그래도 상당히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좀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니까요. 교수님 좋아하시는 젤리주스도 맞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입니다. 오셔가지고 교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 물어보세요. 자기 예, 자기 별걸 다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거 와가지고 맞습니다. 예.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니까 뭐 부담 없잖아요. 네. 온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아주 유명한 야래항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동그란 큰 테이블이 있거든요. 방이에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드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 저희는 엄청 많이 사드립니다. 그죠? 다른 데 가면 뭐 도시락 먹고 이러는데 저희는 뭐 거의 2, 3만 원 드시거든요. 날짜가 8월 23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8월 23일이니까 이제 거의 한풀 꺾일 때. 꺾이고 나서가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그때 한번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담은 뭐 항상 하시는 거니까 예.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영상 설명란에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네, 여기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링크랑 여기 연락처가 있네요. 예. 뭐 제 번호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십니다. 막 이게 전화하시고. 직통 전화입니까? 직통 전화입니다. 아,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한창 이야기하다가 그럼 누가 상담을 해줍니까? 뭐 이런 분은 직원인 줄 알고 누가 상담을 합니까? 저 심영석입니다. 제가 상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요. 회사 폰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제 폰이. 저는 패턴을 좀 읽는 게 좋다라고 봐요. 패턴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 사실 저희가 예측이라는 게 지금 뭐 규제가 나올 거고요.
그럼 좀 안정화됐다가 다시 오르고 규제가 나오고 안정했다 다시 오르고 그 규제가 이제 뭐 좀 신박한 규제가 조금씩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규제는 예전 규제의 아류예요. 요번에 나온 규제도 보면 12, 16 대책의 아류거든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보다는 빨리 안정화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거의 한 6개월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2, 16 대책이 조금 비슷해요. 그때 담보대출을 이제 15억 초과를 안 해줬을 때거든요. 근데 대부분 10억 초과만 안 해줬다고 알고 있는데 9억에서 15억까지도 LTV가 20%였고요. 9억 이하는 LTV가 그래도 40% 줬어요. 잊어버렸던 예, 이거가 대책인데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거주 요구 안 하는 거를 빼고 나면 더 강력한 대책이죠. 왜냐하면 15억 이상 되는 주택도 이제는 6억은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6억이 아니라 아예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승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상승률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서울이 0.2에서 0.08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0.43에서 0.29 어저께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감소폭이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죠? 예전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장 피해가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동남권이잖아요. 그래서 동남권 여기 보시면 0.33에서 0.07로 떨어졌어요. 80% 거의 뭐 폭락을 했거든요. 예, 상승률의 하락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0.82에서 0.37 뭐 한 반 정도 떨어졌어요. 실제로 보시면 서초는 뭐 진짜 0.77에서 0.48 뭐 크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비해서. 물론 뭐 상승폭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리고 동북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예, 지금도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점은 조금 지나니까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예, 예전에는 그래도 크게 흔들림 없이 가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 이후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제가 볼 때 떨어질 거예요. 노도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규제는 예전 규제하고 조금 다른 게 지금은 6억을 전체를 다 묶어버렸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다 묶어버렸거든요. 이렇게 대출로 광범위하게 묶으면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 수도권 외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외곽은 대출을 묶어버리면 못 삽니다. 집을. 몇천 없으면 못 사거든요. 근데 마포에 사는 분이 한 3, 4천 없다고 집을 못 살까요?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거하고 완전히 관련이 없어요. 어디선지 가져와요. 부모가 주더라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고가주택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대네요. 예. 우리가 요번에도 뭐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 같은 걸 보면 6억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서울이 30%밖에 안 되고 10억 이상 대출 받는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방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럼 지방은 더 낮겠네. 아니에요. 지방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밀려갈수록 훨씬 대출을 많이 받고요. 대출 받는 비중도 커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지 이러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강남을 사는 사람이 무주택자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마포에 살던 분들이나 성동에 살던 분들이 강남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송파에 살다가 뭐 반포로 가든지 그죠?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송파 아파트 한 30억 하잖아요. 그거 팔고 가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마포에 오시는 분들도 뭐 우리 강서에서 마포로 가잖아요. 그럼 강서 아파트도 한 12억, 15억 하잖아요. 괜찮은 거. 그거 팔고 20억짜리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10원 한 장 없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몇 억 들고 있거든요. 그거 보태고. 그럼 대출을 얼마 일으키겠습니까? 많이 일으켜도 2, 3억 일으켜요. 물론 저희가 해보면 한 5억 정도까지는 좀 일으키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10억씩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그 10억 일으키면 이제 원리금 상환하는 게 되게 부담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일으켜요. 그래서 6억 대출 규제라는 거는 저는 실거주 요건에 대한 고민만 없으시면 이거는 규제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내가 무주택자인데 30억짜리 강남집을 사는데 못 사게 만드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끌이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조심하셔야 될 게 무주택자가 갑자기 강남집을 사잖아요. 100% 세무조사 나와요. 100% 세무조사 나와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특히나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좀 잘 번다. 이러는데 갑자기 강남 아파트를 샀다. 이러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자금이 원천으로 막 들어가고. 사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들어가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내가 직장이면 사업체까지 들어온다니까. 사업체 돈 잘 벌고 있잖아요. 근데 다 신고 잘하고 이러면 좋은데 허점이 있거든요. 털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이게 세금 직장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너무 투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 털며 이거 잘못하면 몇십억도 나와요. 그래서 그 상속 증여할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정산세 신고하고 그냥 2, 3억 내고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나중에 소득의 원천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아버지 사업체를 털어요. 여기 몇십억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노려요, 사실은. 국세청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거를 해야 되지. 10억 이하 집 사면서 저한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제가 지방에 3억짜리 아파트를, 지방에 아직도 3억짜리 신축이 있더라고요. 부산인 데 있어요. 다대동 이런 데 있더라고요. 3억짜리 집을 증여를 했는데, 뭐 제가 증여세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겠냐고. 자녀분이 몇 살이냐고. 30이 넘었다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건 세무조사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세무조사에서 얼마 뜯어내겠어요, 그죠? 그런 거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20대가 샀다. 이런 건 이제 들어가야죠. 확 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들어가면 뭔가 먹을 게 많거든. 왜? 당연히 부모한테 증여를 받았을 건데 증여세 신고 안 돼 있잖아. 일단 그거부터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의 원천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들이 대부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막 훑어보면 엄청나게 나와요. 훑어. 예, 이 훑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하고 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그냥 슬쩍슬쩍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그리고 자제분이 뭐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근데 미성년자나. 그렇죠. 미성년자나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3억 이하는 진짜 건드리지도 않을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30대는 3억, 40대는 4억, 뭐 50대는 5억 이하까지는 세무조사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원체 집값이 많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사도 뭐 크게 그런 게 신경을 안 쓸 거예요. 어쨌든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저는 그 신고하고 좋은 거를 그냥 사주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자제분이 이제 좀 소득이 있다. 이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빨리빨리 자제분 소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증여를 그죠? 2천입니까? 3천입니까? 미성년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년이 되면 이제 5천씩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돌잔치 하면 또 돈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녀분들 결혼할 때,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계좌가 막 이렇게 4개가 요즘 나오잖아요. 아버지 계좌, 엄마 계좌, 내 계좌, 네, 내 계좌, 그 다음에 아내 계좌 이렇게가 나오는데요. 본인들 계좌는 쓰면 안 돼요. 자제분들 계좌만 해서 거기 다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결혼할 때 부조받고 이러는 거. 그럴 때 막 슬쩍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뭐 요번에 김민석 씨도 그랬잖아요. 총리. 뭐 애 결혼하는 뭐 어쩌고 매덕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걸로 계속 자제분들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20억짜리 집 넘기는데도 그러니까 가족 간 거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3억 이하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7억까지는 내가 이제 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자제분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7억 해가지고 사는데 대부분 또 전세 끼고 있고 이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걸 충분히 돈 하나도 없이 정년세를 하나도 안 내고 20억짜리를 물려줄 수 있어요. 또 애가 결혼했다 그러면 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억이잖아요. 요즘은 다 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니까 그러니까 7억인데 전세 끼고 있으면 3억이고 뭐 이렇게 하면 세금 거의 안 내요. 예, 그렇게 증여를 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예, 그렇게 20억짜리도 증여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자제분 소득이 있어야 돼요. 네, 자제분의 어느 정도 좀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정말 잘 다니고 계셨다. 한 5년, 10년 된다 이러면 정말 증여 엄청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돈을 안 내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증여세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줄 게 많으신 분들은 좀 미리미리 세팅을 하셔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주시면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물론 뭐 정 안 돼서 그냥 증여세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20억짜리 아파트가 어차피 한 40억은 갈 거거든요. 지금 증여세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러면 정말 해답이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국세청 직원하고 술 먹고 그냥 끝냈거든요. 네,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게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면 그냥 반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재산이 한 50억 있다. 그럼 한 20억은 세금 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금 낼 돈이 없죠. 50억 자산가 분들이 20억이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보면
현금은 5억 될까 10억 될까 말까잖아요. 일단 세금을 못 내요, 자제분들이. 그래서 뭐 보험하시는 분들도 보면 보험 이제 그런 권유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걸로 해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증여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이게 좀 불안하긴 하죠. 내 거가 자꾸 자식한테 넘어가면 좀 불안하긴 한데요. 그래도 상속으로 국가에 세금 뺏기는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하겠죠. 받으면. 예, 잘 하도록 하고 90대 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자제분도 60대 후반인데 그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써야죠. 30, 40대 때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물려주더라도 진짜 집으로 물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돈 주면 다 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적금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요. 적금을 제대로 유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100만 원씩 적금 들어도 어느 순간인가 깨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절대로 팔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워져가지고 집을 팔았다. 이건 끝까지 간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집이란 거는 에셋 파킹 차원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위해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다, 자제분한테. 근데 뭐 이렇게 생활비 주고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거는 자식들 버리는 거고요. 생활비 주면 그거 뭐 진짜 자식들 망가뜨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생활비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요. 애들 정말 버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한 번씩 팍 줄 때 그냥 집을 해준다든지, 그죠? 뭐 이런 거는 남거든요, 계속. 그런 거는 자제분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되니까. 근데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계속 뭐 애를 낳았기 때문에 뭐 입주해가지고 애 봐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뭐 내가 가서 봐줄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러고 왜 신경을 써요?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러면서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제가 좀 그 사설이 길었는데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어쨌든 패턴을 보고 저는 좀 하시는 게 좋다. 학습 효과 같은 게 이제는 많이 있다. 그래서 패턴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패턴을 우리가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규제가 나오고 안정화되고 또 오르고 이게 계속 갈 거다. 그죠? 그러면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나오고 주춤할 때. 그렇죠. 나오고 주춤할 때 사셔야 되는. 근데 항상 보면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떨어지면 어디가 더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데 자꾸. 예, 그러니까 주춤할 때 사시라. 그게 또 하나의 패턴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죠? 2019년 12월 16일 날 대책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았어요? 뭐 초에 2020년 초에 사셨더라면 제일 좋았죠. 그때는 그죠? 별로 분위기도 안 좋았고 3월부터 꿈틀거렸을 거예요. 5월부터 확 올랐거든요. 네. 가격이. 예, 6개월 지나고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막 샀을 거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대출 규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대출 규제는 저는 전세 대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할 게 없어요. 이미 6억 이상 안 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3억으로 낮추지는 않겠죠. 저 좀 낮출까 싶어 겁이 나긴 해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대출 규제는 이제 전세 대출인데 이걸 아마 그 DSR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을 건데 옛날부터 넣으려고 했었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전세 대출도 넣겠죠. 예, 전세 대출 넣으면 이제 조금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 아니고는 계속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가면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상반기는 괜찮고 하반기는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상반기는 대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대 마진이 대부분의 그 은행 수익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예대 마진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연초에 열심히 영업하고 연말에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거래도 좀 줄어들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근데 뭐 내가 집을 사는데 좀 외곽 지역을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사도 괜찮을 거고 그죠. 근데 난 좀 주거 선호 지역을 살 때는 오히려 1, 2월 달 같은데 그죠? 사시는 것도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죠? 물건도 괜찮은 걸 잡을 수 있는 그 시점을 잘 노려가지고 패턴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지역을 벗어나는 건 지금 위험하다. 어떤 수요가 그러니까 좋은 지역을 벗어나는 건 위험하다. 내가 방 하나짜리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도 마포를 고수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자꾸 서대문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건 난 별로 안 좋다. 앞에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서대문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나는 내 자금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사면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아파트는 우리가 뭐 아실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죠? 보면 쫙 나와 있거든요, 순위가. 그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축이 들어오지 않는 한. 신축이 들어오면 바뀌겠죠. 근데 거의 변하지 않을 거다. 1, 2, 3, 4, 5, 6 순위가 있는데 지금 뭐 지역도 그렇잖아요. 반포, 뭐 압구정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게 바뀌겠어요? 거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좋은 아파트는 저는 괜찮다. 아니면 마포에 그냥 조그만 걸 사든지 아니면 구축 같은 거. 마포 구축이 15억 하다가 마포 신축이 25억 가면서 다 20억 지금 찍어버렸거든요. 우리 갔을 때 봤던 용강 내미안인가? 그 20억 다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구축에 20년 된데도 다 20억이 넘어버렸잖아요. 그 신축이 오르면서. 그래서 주거선호지역은 어차피 갭 메우기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안 그런 지역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저희 또 마곡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마곡분들은 또 싫어할 것 같은데 7단지만 지금 회복하고 나머지 회복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할 것 같은데 늦다니까요. 그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데 회복되는 속도로 그죠. 회복되고 이러는 거는 거기 가장 대장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 대부분 신축일 거예요. 그죠? 역세권이고 뭐 이런 데들을 사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패턴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좀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막 갑자기 서울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사는 거는 우리가 집을 사면 10년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이 아파트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2040년까지 본다 그러면 정말 버틸 수 있는 아파트가 정말 서울에서도 정말 좋은 아파트 아니고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런 것도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네. 면으로 그냥 투자를 하거나 선으로 투자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점을 찍어야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억 넘은 지역들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국평이 거의 뭐 마포는 이제 훌쩍 넘었고요. 마포, 광진, 동작, 성동, 양천 뭐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리고 강남 4구하고 용산 치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서울이 한 40%예요. 네. 그러니까 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경기도로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건 선이에요. 거의. 분당 뭐 그러니까 라인. 소위 GTX 라인 뭐 아니면 신분당선 라인 이런 쪽이거든요. 최근에 잘 모르겠지만 과천도 많이 오르고 분당도 괜찮은데요. 또 하나 많이 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수지예요. 용인 수지. 여기 다 그냥 성북역 이런 쪽으로 그죠? 있는 그 신분당선 라인에다가 또는 뭐 소위 이야기해서 반도체 라인 그죠? 이런 쪽이거든요. 그 라인만 오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방은 뭡니까?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선면 전략 제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점선면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는 물론 뭐 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집을 샀으면 그래도 뭐 남들만큼 오르는 걸 바라실 건데 그러려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아마 향후 5년은 그런 패턴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규제를 하면 똘똘한 채인데 외곽도 퍼지겠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퍼질까? 계속 규제를 하는데 그 규제가 대부분 대출 규제일 건데 외곽에 돈을 빌리는 걸 막고 지금 정책 자금도 막으면서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시대에 가능할까? 야, 4억을 3억 2천만 빌려주면 못 삽니다. 진짜 외곽에 계신 분들은. 마포는 상관없어요. 몇천 안 빌려준다고 그 집 안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노도강은 8천을 안 빌려준다?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살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 수도권이 아니고요. 전국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 정책대출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정책대출은 지금 전국이 다 동일하게 적용시켜버렸어요. 제 동생이 그래서 욕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생아 특례가 한도가 엄청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이런 정책대출은 우리가 소득 그 집값이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6억 이하만 살 수 있거든요. 지금 6억 이하가 오른 데가 없거든요. 대부분 다 마포, 성동 이런 데가 올랐잖아요. 이제 강서구도 올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6억 이하의 대출을 줄여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이거 아무 상관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 많아요. 폭락이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재모시, 한모시, 이모시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책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 소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하는지 금융위원회도 정말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줄여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기본소득 때문에 줄인 것 같아요. 에너지를 정책 자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기본소득 쪽으로 넘기려고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걸 팍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외곽은 못 사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주거복지거든요. 어느 나라나 정책 대출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책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 전혀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외국에는 퇴직한 군인, 미국 이야기, 퇴직한 군인이나 지금 현직에 있는 군인들은 1%만 내면 99%를 빌려줘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9억 9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 대출이 있어요. 베테랑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대출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지금 LTV로 해가지고 뭐 70% 겨우 80% 빌려주면서 외국에는 80% 빌려주는 게 기본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모기지를 내가 한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대략 8억은 빌려줘요. 외국에는. 물론 이제 소득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죠? 직장인. 근데 뭐 미국 애들이 직장이 안정적인 게 어디 있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You fire. 그러니까 you fire 하면 나가는데 그게 무슨 그게 직장이 안정적인 게 있어요. 우리는 못 자르잖아요. 우리는 직원을 자를 수가 없고 미국은 언제든지 직원을 자를 수 있는 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직장이 있고 얘가 그동안 논 기간이 별로 없이 그냥 잘 직장 생활을 해왔다. 뭐 중간에 한두 달 빠진 거야.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직원이면 일본에도 1% 모기지가 있어요. 이건 정책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줘요. 그런 모기지를 해주는 그 대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80%는 빌려줘요. 근데 그리고 생애 최초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더 해주고 그런 제도가 외국에는 잘 있어요. 우리만큼은 대출을 안 해주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뭐 자꾸 이렇게 대출을 쪼이고. 세 분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이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아, 이재명은 진짜 다르다. 진짜 아주 시적절한 대출 규제가 나왔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면서 이렇게 극찬을 하던데. 그러니까 종교네, 완전히. 아류죠. 이게 저 보여드리면 이게 예전에 12, 16 대책 나왔던 아류잖아요. 보시면. 예. 이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건데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알겠죠. 아는데 이건 뭐 신박한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된 게 풍선 효과를 계속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아마 수도권 전체를 이렇게 묶고 그 다음에 수도권하고 그 다음 옆에다 뭐 써놨어요? 규제 지역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지방도 묶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거 그죠? 해서 조정. 예, 하겠다.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걸 해서 하겠다. 그래서 아마 뭐 세종시가 되든 뭐 어디가 되든 뭐 조금씩 움직이면 지방도 묻겠죠. 그러면서 이 적용하는 거를 그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 지역 같은 거는 많이 늘릴 거예요. 당연히. 늘리는데 일단 이제 강한 충격을 주면서 제가 볼 땐 시간을 벌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무슨 인수위 준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바로 그냥 취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집값은 막 폭등하고 있고 이러니까 본인들이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야 시장에 한 번에 확실하게 먹힐 수 있는 거 뭐야? 이러면 대출인데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완전히 다 잡읍시다. 아니면 풍선 효과 있으니까 위험하다. 뭐 이렇게 했겠죠. 옆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한두 달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대책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임명돼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5년 동안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떨어질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가 뭐 아마 후랭이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느냐 저처럼 아니고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이게 뭐 중간에 조정은 받더라도 네. 5년 동안 계속 오를 거고요. 지금 뭐 오르는 게 사실은 특정 지역 중심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뭐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 0%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체적으로 막 그 2021년처럼 막 20%씩 오르고 이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 논란 같은 건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오를 건데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니까요. 그런 패턴들을 잘 유의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내 집 마련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지금 민주당이 집권했는데 한 채 더 사고 두 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간땡이가 크신 분이시고요. 예, 그렇게 하실 지금 시점은 아니고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뭐 갈아타시고 이러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마포나 성동 쪽으로 갈아타시는 분은 좀 유리한 시점이 온 거잖아요. 일단 멈췄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가격은 안 떨어뜨리겠지만 매물은 나오거든요. 이제 계좌도 주고
그리고 잘 이야기하면 깎아줄 수도 있고, 그죠?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갈아타시는 분들은 12억, 15억짜리 아파트는 조금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팔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데도 좋은 조건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뭐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현장도 계속 가보고 앉아가지고 기자들 쓰는 것만 자꾸 주의 깊게 보시지 마시고요. 기자분들은 요즘은 이게 너무 젊은 분들이 너무 많고요. 부동산 잘 모르고 이렇게 사회부에 있다 갑자기 오시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뭐 기자분들하고 하도 많이 통화를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부동산에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기사도 또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과격하게 써야지 보거든요. 클릭.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 걸로 쓰고 오르면 또 폭등하는 것처럼 쓰고 막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게 매물 중심으로 그죠. 현장에 가보셔가지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보고 매물이 없고 찾는 사람이 7월보다는 8월이 좀 늘었다. 이러면 좀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월 때가 가보니까 드디어 이제 거래가 하나씩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사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또 예, 다른 이슈로 예. 같이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